근본적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어떤 마인드셋 차이는, 실패하는 사람들은 손실회피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부와 명예,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종의 본질입니다. 무의식에 각인을 시키면서 나의 노력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명제에 대한 가장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강화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노력이 현실에 적용이 된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게 되면은 내가 노력하면은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강화 경험들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러한 것들을 켜켜이 축적을 시켜 나가서 세포 하나하나가 인지하게 하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주행의 비밀 작가 김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공, 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성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번 저희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성공에 관해서 가치와 범위의 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얼마나, 고도의 가치를 창출해내고 이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내는가에 따라서 성공의 양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의 원칙에서 가치는 희소성에서 발굴이 되기 때문에 가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역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방향으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가 않고 최대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와 명예를 거머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빌 게이츠가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서 컴퓨터를 처음 접한 시기가 13살입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가장 거부라고 불리우는 카를로스 슬림이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시기가 13살입니다. 그도 이제 10년의 어떤 자기 내부 리소스를 재련할 기회를 얻고 나서야 그 20대 초반에 이제 성공을 꽃피울 수가 있었고, 넷플릭스도 수많은 도산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그 스트리밍 서비스로 진입을 한 시간까지 10년에 걸렸고, 나이키의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오니츠카 타이거라는 운동화를 유통하는 일을 하다가 자신의 브랜드를 갖기까지 10년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공의 과정은 순탄치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 어떤 자신의 신념이든 정체성을 기인한 소명이든 루틴이든 간에 어떤 것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수많은 유혹거리에 흔들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감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성공이 힘들고 어떤 그런 선망하는 것들을 손에 쥐기 힘든 환경에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어떤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어떤 마인드셋 차이는, 실패하는 사람들은 손실회피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부와 명예,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종의 본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종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가치 상승 욕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자 윌리엄 제이스도 인간은 칭찬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동물이다. 그리고 아들러의 우월성 추구 이론과 같이 인간은 모든 영장류 가운데 도파민 활성도가 가장 높습니다. 도파민 활성도가 가장 높다는 뜻은 불만족이 가장 심하고 가장 욕구가 많은 어떤 그런 동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가치 상승에 대한 욕구가 많은 상태에서 시도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후회하고 남들을 탓하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노력이 그 사회에 적용이 되는 과정들을 조그맣게라도 계속적으로 무의식에 각인을 시키면서 나의 노력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명제에 대한 가장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사소한 실패에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화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손실회피 성향은 더욱 커져서 과거로 회귀하거나 자기 자신의 운명을 탓하거나 남들을 공격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치 상승 욕망을 굉장히 부정적인 식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현재 남은 풍요로운 기회들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재련시키지 못한 채 타인과 사회와
어떤 매스미디어에 종속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다양한 어떤 패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제가 뭐냐면은 뭐 캐롤 드윅 교수 같은 경우는 이걸 성장형 마인드셋이라고 묘사를 했지만 자기 자신의 노력이 현실에 적용이 된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 또한 뭐 유년기 시절에 뭐 신문 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사 활동을 하면서 나의 어떤 지성이 사회에 먹히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다양한 거물들의 사례를 보면은 대다수는 유년기 시절에 내가 노력한 대로 세상과 내 운명이 바꾸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유년기 이후에 뭐 늦은 나이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게 되면은 내가 노력하면은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강화, 경험들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모든 시도들이 모든 어떤 수익을 가져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목표를 최대 한도로 쪼개서 단기적 목표를 잡아서 단순히 부에 대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뭐 체중 감량에 대한 목표, 뭐 가정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목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어떤 루틴에 대한 목표 등과 같이 이러한 것들을 켜켜이 축적을 시켜 나가서 내가 노력하면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세포 하나하나가 인지하게 하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선 맥락과 같이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필수인 것 같고요. 어차피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어떤 시도들을 포트폴리오로 사고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기 개발 쪽인 매스미디어에서 풍요로움에 주목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풍요로움이 선택지의 풍요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세상을 구조적으로 파악을 하고 흡수된 지식이 많으면은 자기 자신이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선택지 제시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택지 제시를 하고 그 안에서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게 되면 그 하나의 선택지가 그 모든 것이라고 판단이 되게 돼서 굉장히 조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조급함의 정서로 그것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지를 차근차근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구나,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많구나라는 어떤 풍요로움을 자각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수년간 켜켜이 쌓이다 보면은 바라던 삶에 가까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커는 7개의 패를 받아서 5개의 패를 골라서 이제 승부를 겨루는 싸움입니다. 근데 그 어떤 처음에는 이제 바닥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무슨 패를 받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생이라는 게임은 7개의 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단히 노력을 한다면 패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패가 아닌 8개가 되고, 그 패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힘이 들지만 패를 더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9개의 패, 10개의 패를 계속 늘려간다면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평균에 대한 싸움으로 싸움의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라도 낙관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패를 계속 만들어 나간다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뭐 쉬운 예로는 뭐 출판계가 어렵다, 뭐 컨텐츠 업계가 어렵다.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답을 찾을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많이 일반론에 휩쓸립니다. 세상에 있는 진리들은 그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유추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직접 행하고 가설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의 진리를 그런 창조해내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논박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교한 자기 자신만의 진리를 찾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크나큰 수익을 얻은 2명의 어떤 투자가들의 일생을 다룬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마이클 버리와 스티브 아이스먼이 나옵니다. 마이클 버리는 그 지병의 어떤 후유증으로 한쪽 눈을 잃고 그 시장의 어떤 견해와 일반론과 역방향으로 투자를 해서 크나큰 수익을 얻었는데, 그 마이클 버리는 테크삭스라는 블로그에 자신만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그런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아이스먼 또한 활자 중독에 시달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활자를 읽고 쓰는 다독가로 유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록하고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 능력을 배양할 수가 있었고 일반론과 다른 자신만의 견해를 밀어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상황이 굉장히 지배당하기 쉬운 동물입니다. 그러나 세부가설들을 세우고 세부가설을 증명하는 그런 삶의 어떤 습관들을 통해서 남들과 다른 역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 역방향이 성공할 어떤 승률을 굉장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대첩에서 남들과 역방향으로 가서 새로운 참신한 전략으로 대승을 거뒀지만 그 이순신 장군과 같은 경우에도 닭이 울 때 항상 책을 보고 있었더라라는 기록이 있고 난중일기라는 어떤 전쟁 중에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기록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자본주의에서의 승패는 펜 끝에서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가치 상승을 욕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올리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인들은 자신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과 인정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칭찬과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있고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동정을 바라는 것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습관들을 버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강해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후자의 방법인 가치와 인정, 친절은 습관화하는 것이 좋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어떤 우월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다수는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품성에 대한 우월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조금 더 겸손하고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을 하고 그런 품성적인 우월성을 확보함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현재 그 주어진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우월한 자질들은 확보하고 타인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습관화해서 자신의 내력뿐만 아니라 외력을 활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 볼비라는 심리 철학자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존 볼비가 창안한 것이 애착 이론인데, 첫 번째는 양가형 애착입니다. 그 아기가 엄마를 마주했을 때 엄마가 주어진 욕망하는 정도의 관심을 주지 않으니까 때를 쓰고 화를 내고 울고 분노하고 이런 식으로 주 양육자의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양가형 애착입니다. 회피형 애착은 주 양육자가 관심을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으니 세상과 단절하고 주 양육자에 대한 어떤 믿음을 포기한 채로 자기 자신의 세계에 침잠하는 것이 회피형 애착입니다. 반면에 안정형 애착은 주 양육자를 믿고 세상을 믿고 신뢰하고 주 양육자가 잠깐 시간을 비워도 언젠가 돌아올 수 있다, 나에게 관심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를 하는 것이 안정형 애착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회피형 애착과 양가형 애착으로 세상과 타인을 대합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관심을 주지 않으니 때를 쓰고 거친 말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쓸데없는 행동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타인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 채 나는 원래 사람을 믿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와 세상에 대한 회의를 무의식에 각인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애착 성향을 성인 되어서도 몸에 지니고 있게 된다면 그것은 사회에서 약자의 표식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을 가까이에 두고자 하는 인간들은 자기 자신과 거리를 멀게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고 그런 양가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의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고 세상과 타인을 신뢰하고 친절함, 성실함, 그리고 일관성, 이러한 자질들을 내면화해서 사회적인 우월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타인이 자기 자신을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사고방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떠한 캐릭터로 인식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궤도를 파악한다면 인간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풀리고, 역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런 욕망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료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가치를 상승시켜주고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결론적으로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